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특성상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일이라 가끔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유튜브를 켜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종종 썰람이라는 영상 채널을 자주 듣곤 하죠. 남들 사는 이야기, 고민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사연에 몰입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사연을 익명으로 올리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시작하려면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30대 초반의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을 약속한 전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명희와 저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었고 어머니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편이셨죠. 저희 가족은 가장이신 아버지 말이 무조건 옳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격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은 6살 차이 나는 형이었죠. 아버지는 형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서 결혼까지 간섭을 하셨어요. 결국 맏며느리의 조건을 본인이 정하시고는 어느 날 형한테 아내 될 사람이라며 소개를 해주셨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형은 지금의 형수와 결혼을 해야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형은 저에게만은 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진한 연애 결혼을 하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형이었고 저는 관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 결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고 초반에 명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리는 자리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명희를 만나는 자리에서 서슴없이 거친 말들을 하셨죠. 우리 원재랑 만난 세월이 꽤 된다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집안하고 맞을 텐데 결혼하면 일은 안 하는 거지? 내가 주변 사람들 겪어봐서 말하는 거야. 여자가 나가서 일하면 그 집은 잘된 꼴을 못 봤어. 아버지의 말을 들은 명희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던 터라 아버지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졌는지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명희를 더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죠. 아버님, 원재 씨와 결혼해서도 아이 가지기 전까지는 일하고 싶어요. 원재 씨가 워낙 능력이 좋은 건 알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벌 수 있을 때 벌어놓으면 앞으로 아이 태어날 때나 큰일 생길 때 여유롭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내의 똑 부러지는 말에 아버지는 믿음이 가셨는지 더 이상 말은 하시지 않으셨고 상견례 날까지 잡은 후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죠. 함께 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돌리면서 미래에 대한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명희는 홀어머니만 계셔서 가족들이 많이 못 올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규모가 작게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식장도 잡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정한 상황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명희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는 그냥 그러려니 넘겼는데 이틀이 돼도 연락이 없어서 장모님께 찾아가 봤죠. 장모님은 제가 온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고 명희와 어제까지도 연락을 했다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장모님, 이틀째 명희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에 가도 없고 친구들한테 연락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전화하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통화했는데 자네 명희랑 싸운 거 아니야? 내가 전화해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명희와 다툰 적이 없었고 서운하게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와 연락이 안 되니 마음이 타들어가더군요. 그때 장모님이 전화 연결이 된 상태로 저에게 수화기를 넘기자 아무렇지도 않게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빈집이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결혼 전에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원주씨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당신 전화 안 받은 거야. 내가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할 말도 있고. 명희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더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불안하기만 했었죠. 명희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은 채 장모님을 반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일을 나가셔야 했던 장모님은 아무 의심 없이 서둘러 자리를 비켜주셨고 명희는 조심스럽게 연락이 안 된 이유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할 것 같아. 자신이 없어졌어. 너무나 갑작스런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결혼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했고 저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았었죠. 왜 그래? 요즘 아버지랑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아버지가 뭘 하셔?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 거 없어. 아버님 때문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도 아니야. 그냥 결혼하기 싫어. 당장 다음 달이 결혼인 거 알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봤자 후회할 것 같아.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결혼을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싫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당장 결혼을 안 하려도 좋으니 명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한테서 떠난 마음을 붙잡고만 싶었습니다. 저는 울며 매달렸고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었죠.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명희와 끝나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명희도 함께 눈물을 터뜨리고 말더군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명희의 눈물을 보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걱정도 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았죠. 그런 명희를 달래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며 다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느 책에서 상황이 변하면 극도로 심한 불안감으로 모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저는 명희가 그런 심리 상태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 후로 조금 진정이 됐는지 저희 관계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죠. 명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살뜰하게 잘해줬어요. 드디어 결혼 당일이 왔고 그날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전 와이프와 결혼하려 했던 날짜가 기억이 나네요. 잊으려고 해도 그날이 오면 잊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만큼 믿었고 사랑했기에 상처가 더 컸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 친구들이 있는 결혼식장에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겪게 되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막막하더군요. 아무리 신부를 찾아보고 수소문해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축하해주려고 온 하객들이 조금씩 자리를 뜨면서 저희 가족과 장모님만 남게 돼버렸죠. 아버지는 줄에 단상을 엎으며 장모님께 삿대질을 하셨고 언성을 높이고 마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집에 가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세상에, 하나 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망신을 줘! 살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따박따박 말대꾸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화내서 될 일 아니잖아요. 형이 계속 연락해보고 있으니까 무슨 연락이라도 올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상황을 봐도 그 여자를 감싸는 거냐? 너 속도 없어? 이래서 내가 근본 있는 집에서 자란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야. 좋은 가정에서 자라도 흠이 보일까 말까인데 저런 집에서 자란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같이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저도 제 딸이 왜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집에 놓고 온 게 있다고 저보고 먼저 가라고 해서 온 건데. 장모님,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여기 상황은 제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 혹시라도 집에 명의가 오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식 정리를 하고 식장을 나오는데 옆에 있던 형이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었는데 괜찮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손을 억지로 끌면서 근처 식당에서 밥이나 먹자며 손을 잡고 가는 그때 명희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앞을 막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재씨,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희 기다리지 마세요. 실은 저번에 명희랑 연락 안 됐던 날 명희가 다른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은 날이에요.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뭐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 남자한테 간 것 같아요. 확실해요? 명희가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저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변한 건데요? 저도 잘은 몰라요. 꽤 오래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빠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엉망이 됐죠. 그런 일을 겪으니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형은 저를 위한다고 그 여자를 찾아다녔지만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머리카락 한 톨도 못 찾았죠. 장모님 집도 매일 드나들었지만 형 말로는 작정하고 이 일을 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을 주셨고 형처럼 중매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어색한 자리를 갖고 싶지 않아서 매번 아버지 제의에 거절했지만 완강한 아버지는 맞선 자리에 저를 끌어다 앉혀놓고 감시를 할 정도로 지나치게 이 일에 관심을 두셨어요. 하루는 가뜩이나 힘든데 아버지까지 저를 더 힘들게 한다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 기도 못 펴고 다니는 둘째 아들 때문에 화병이 나신 아버지는 한동안 밤잠도 못 주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이 일로 슬퍼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저를 배신하고 돈 많은 남자에게 간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힘들어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 후로 안간힘을 쓰면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자 아버지는 저를 위해 뭐라도 하셔야 한다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신다며 며느리감을 찾아다니셨죠. 결과적으로 아버지 말을 듣고 결혼한 형은 지금까지도 형수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와이프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죠. 가끔 가족들끼리 만나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강하게 밀어붙이신 바람에 저와 형이 찍소리도 못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면서 잘된 거라며 추억을 회상하고는 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큰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시행착오를 몇 번 했지만 그 결과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됐죠.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저와 만났을 때는 와이프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등살에 그날도 어김없이 맞선 자리에 억지로 나갔는데 와이프가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항상 여자분보다 제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와이프를 보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이프는 긴 머리에 하늘색 블라우스와 면바지를 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좋더군요. 늘 똑같은 행동과 형식적인 말뿐이다가 제가 해야 하는 말들을 와이프가 먼저 하는 걸 보고 신기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처음 본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적극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던 것 같네요. 원재 씨라 하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오시는데 힘드셨죠? 퇴근 시간 전이라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오신 거예요? 저도 일찍 온 거라고 온 건데.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도 연인한테 겪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와이프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와이프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줬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와이프에게 파혼당했던 일을 말하자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주변에서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고 딸아이와 늦둥이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지내네요. 와이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아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처음에는 직원 2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는 8명의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아내의 뒷받침이 있어줬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자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차서 아내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직원들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회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조금씩 기부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회사 문제로 저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순영 씨가 출산 때문에 회사 그만두잖아. 우리 직원 1명 더 뽑아야 해. 지금 멤버도 좋은데 또 뽑자고? 새로 사람 들이는 거 신경 쓰이고 귀찮은데. 그럼 순영 씨가 맡은 일을 누가 해? 다들 바쁜데 당신이 할래? 이참에 직원 1명 더 뽑는 게 맞아. 당신은 하고 있는 일만 해. 내가 직원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아내의 안목으로 찾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를 맡겼습니다. 아내는 3명의 이력서를 저에게 가져다 주면서 내일 있을 면접에 팀장과 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고 면접을 보는 당일날 팀장은 한 청년을 보며 저에게 말을 했죠. 대표님, 김민호 이력서 보셨어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대표님 대학 시절 모습하고 너무 닮아서. 싱거운 소리 하기는. 그때가 몇십 년 전인데 넌 아직도 내 젊은 얼굴이 기억나냐? 선배 얼굴을 내가 몰라요. 좀 이따 면접 볼 때 자세히 봐요. 진짜 닮았다니까요. 팀장은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을 기억한다며 큰소리쳤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면접을 보고 3사람 중 1사람을 뽑기로 했죠. 팀장은 저와 닮았다는 청년이 괜찮다 했고 저 역시 자꾸 눈이 가는 청년이어서 팀장의 뜻대로 저와 닮았다는 직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싹싹하고 회사에서 막내 역할을 하며 잘 지내주었어요. 어린데 생각하는 것도 깊고 이미 선배들과 팀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더군요.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일을 잘해주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뽑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고 젊은 직원들이 많은 저희 회사 특성상 거의 자취를 하는 직원이 반이기 때문에 아내는 손수 집밥을 해서 직원들을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요리를 한다고? 그냥 집에 초대해서 같이 축하 파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당신 힘들잖아. 사람이 몇 명이야. 이번에 당신 회사 사람들 고생 많이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빨리 결혼했으면 다 우리 자식쯤 됐을 건데.
어쩌다 한 번은 이렇게 해도 돼. 직원들 밥 한 끼에서 먹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긴 그렇긴 해. 팀장 빼고 다 20대 30대인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도 힘나서 더 열심히 하겠다. 다들 밥 거르고 회사에서 인스턴트만 챙겨 먹는데.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면 가서 어디쯤 왔는지 전화나 해봐요. 옆에서 말 걸지 말고. 그날 직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중에 딸아이와 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자 분위기는 더 무르익어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일 막내인 민호가 얼굴이 울상이자 아내가 신경이 쓰였는지 몸이 안 좋냐며 물었고, 민호는 대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아내는 당황한 채 민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건지 몸이 안 좋은 건지 물었고, 아끼는 직원이 울상인 채 자리에 앉아있으니 여간 마음이 놓이지 않더군요.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같은 날 말해야 돼. 오늘은 회사도 아니니까 맘 터놓고 이야기해봐. 아닙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바라는 거 없어요. 사모님이랑 대표님 가족 보기 좋고 회사도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기쁜 자리에 민호가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죄송해요.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나 봐요.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친 거 아니죠? 망치긴. 앞으로 고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 테니까. 민호는 아들 같아서 내가 아끼는 거 알지? 일도 잘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대표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언제부턴지 아랫사람들을 챙기는 일들이 당연시되었고, 처음에는 민호 역시 제 사람이고 저와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꼈죠. 이런 호의는 꼭 민호가 아니어도 다른 직원들에게 의뢰하는 말이었지만, 민호는 감격에 찼는지 감사하다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90도로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내는 장난으로 도대체 얼마나 혼을 냈기에 민호가 저렇게 주눅이 들어 인사하며 가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재촉이 맞은 건지 민호가 아무 이유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팀장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 찰나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민호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밥 한 끼 사주실 수 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뜬금없었지만 저녁 약속을 잡고 퇴근을 해서 민호를 만나러 갔었죠. 이제 20대 초반인 민호는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또래 젊은이들이 고민이 뭘까 하며 걱정스런 마음으로 민호를 만났었죠. 그런데 식당 한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호를 보자 마음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싸웠어? 눈은 또 왜 이렇게 퉁퉁 부은 거야? 얼마나 울었길래? 이마에 난 상처는 뭐고? 민호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날 우리 집에서부터. 무슨 일인지 말해봐. 대표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말을 해봐.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거니? 그게 아니고, 실은, 제가 그러니까, 혹시 박명희라고 아세요? 그분이 저희 엄마세요. 순간 민호의 말에서 잊고 있었던 명희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명희의 아들이라며 소개를 했고, 엄마한테 들어서 저와 명희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지금 계신 아빠가 제 아빠인 줄 알면서 지냈는데. 잠깐, 뭐라고? 아빠?
누가 누구 아빠라는 거야? 명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 뒤로 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적이다 못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만큼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엄마가 대표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대요. 대표님이랑 결혼식장도 잡아놓고 식만 올리면 되는 건데 엄마한테 지금 제 아빠가 프로포즈를 했고 엄마가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도 엄마가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고요. 처음에는 말 안 해주려 했대요. 그런데 제가 대표님 회사에 합격하고 나니까 엄마가 대표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말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 아들이라는 말이 순간 떠올라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랑은 예전에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라니? 그건 무슨 말이니? 명희가 그러든? 아빠랑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대요. 엄마는 숨어서 아빠와 지냈던 터라 아빠 아이를 임신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대표님의 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낳고 제가 커가면서 대표님이랑 너무 닮아서 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세요. 그동안 팀장이 저와 민호가 닮았다며 장난식으로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민호에게 명희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도 확실한 게 좋다며 흔쾌히 수락해주더군요. 그리고 이 일로 회사를 안 나오는 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며 민호를 다독여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명희를 만나 따져 묻고 싶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결과는 친자가 확실했고 그날 명희와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명희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고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한켠에 앉아있는 명희를 단번에 알아봤었죠. 어머,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난 당신이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거야? 여전하구나.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는 거 보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너무 옛날 일인데 내가 그 일로 사과해야 하는 거야? 민호 말로는 잘 살고 있다던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 덕에 지금 호강하며 사는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뻔뻔해졌니? 할 말은 했어도 이렇게 경우 없진 않았잖아. 20년 동안 지금 같이 있는 아빠를 자기 아빠로 알고 지낸 아이한테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을 왜 한 거야? 민호가 받을 충격은 생각 못했어? 충격? 민호가 충격이래? 난 민호를 위해서 말한 거야. 당신 잘 나가잖아. 회사 대표에 외제차 끌고 다니고 남들이 모두 우러러보던데? 인터넷 기사 보고 알았어.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지역 신문에 인터뷰 기사 뜬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렇게 잘 나가는 아빠가 네 친아빠였다고 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민호를 내 회사에 취직시키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옛날부터 당신은 똑똑했어. 20년 동안 친아빠 노릇 못했잖아. 그동안 못한 아빠 노릇 민호한테 하라고. 옆에 있으면서 민호 잘 챙겨줄 수 있잖아. 당신 남편은 이 사실 모른다며. 알게 되면 민호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내 옆에 민호를 두겠다고? 명희는 남편에 대해서 말하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은 남편이 사업으로 진 빚 때문에 자신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여자라 제 앞에서 차마 남편에 대한 말을 할 수 없었던 듯 싶어요. 저를 배신하고 잘난 남편을 선택했는데 명희가 봤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바라는 게 있었는지 제 앞에 당당하게 나타난 여자였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힘들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제 와이프를 만난 순간부터 제 인생에 그 여자는 지워진 지 오래고 미련 따위 남지 않았죠.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친자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 사실을 민호와 제가 안 이상 민호를 떨칠 수 없겠더군요. 명희와 만난 이후 별일 없는 것처럼 민호는 회사에 출근을 하게 했고 그렇게 잠잠해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명희가 저와 민호가 있는 회사 건물로 찾아왔더군요. 점심시간이었는데 회사 로비에서 명희와 씨름하고 있는 민호를 보게 됐습니다. 상황을 보니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는 명희와 당황해하며 회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민호를 볼 수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을 보니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더군요. 민호야, 너는 회사 올라가봐.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까. 대표님, 저희 엄마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작정 회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행패라도 부리게? 둘이 부자지간이라 서로 편드는 거야. 김민호,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바보같이 하라는 대로 말도 못하면서. 너 집에서 봐. 명희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식사를 끝마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자 돌아가더군요. 회사 건물은 여러 회사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도대체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야 했죠. 엄마가 회사까지는 왜 온 거야? 아니다. 여기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니까 내 방으로 올라와. 민호는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해주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더 이상은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대표님한테 회사 지분을 달라고 말하래요. 엄마가 말하면 절대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말하면 빈손으로는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까 대표님한테 가서 돈을 요구하라고. 결국 모든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명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민호가 너무 가여웠어요. 결국 그 일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일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명희의 남편을 만나 단판을 짓기로 마음먹었죠. 민호에게 아빠가 일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말리는 민호를 뒤로 하고 남편을 만나러 갔네요. 정육점을 하는 남편은 저를 보자 손님인 줄 알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고 저는 민호 일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호 회사 대표님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사장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주십시오. 사장님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명희는 계속 저에게 돈을 요구할 거고 결국 제 가정은 파탄나겠죠. 저는 제 가족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줘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한테 왜 돈을 요구합니까?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20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명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명희는 제가 아닌 사장님을 선택했고요. 이 종이는 사장님 아들인 민호가 제 친자식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저도 민호도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고 현재는 명희가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주면서
민호가 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꽤 충격이 컸는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더군요. 명희가 민호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오늘도 회사에 찾아와서 민호를 괴롭힌 모양이에요. 들어보니 제 회사 지분을 원하더군요. 내가 처음 본 당신 말을 믿어야 합니까? 20년을 넘게 같이 산 제 와이프 말을 믿어야 합니까? 민호는 제 자식이 아닌 줄 알고 있었어요. 심증만 있었는데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네요. 자식이 발톱이며 하물며 귀라도 닮은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민호는 어디 하나 날 닮은 게 없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믿었는데. 남편은 민호가 친자식이 아니란 말보다 명희의 행동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큰일을 본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획한 명희에게 화가 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제가 와 있다는 말과 함께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전했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명희의 고함 소리가 똑똑히 제 귀에 들리더군요.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갔다고? 내가 자기 회사 찾아갔다고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온 거래? 지금 그게 중요해?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예전에 술 먹고 물어봤잖아. 민호, 혹시 내 아이 아니냐고. 지금 말하면 다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땐 죽어도 아니라더니 이제는 민호 친아빠한테 돈까지 요구해? 아예 그 집 가서 살지 그래? 돈이 그렇게 좋아? 몇 분 뒤 명희가 급하게 달려왔고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제 뺨을 때리며 한 소리 하더군요. 있는 것들이 더한다고. 그래, 내가 민호 시켜서 너한테 돈 좀 받아내라고 그랬다. 그래도 되잖아. 네 핏줄인데. 너네 회사 들어가라고 시킨 것도 나고 대표가 네 아빠라고 하면 솔직히 민호한테 얼마라도 쥐어줄 줄 알았어. 너 돈 많잖아. 그런데 흐지부지 민호 데려다 일만 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민호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민호가 대표님한테 그런 말 할 수 없다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아주 눈물겹더라고. 너 참 자식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이런 여자랑 내가 20년을 넘게 살았더니 그동안 내가 돈 없어서 어떻게 살았니? 우리 이렇게 된 게 내 탓도 있지만 네 탓도 있다는 거 알아도 네가 씀씀이만 해프지 않고 저축했더라면 우리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어. 명희와 남편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 민호에게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명희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명희와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민호는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며 매일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안 들어서 오히려 지금이 좋다며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희는 태도를 바꿔 저와 민호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민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제 회사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더군요. 제가 힘들어지는 방법은 민호가 곁에 없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민호는 그 사이 돈독한 유대감이 생겼고 명희는 마치 질투라도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죠. 가끔 민호는 엄마로 인해 저희 가족이 피해가 갈까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말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로서가 아닌 회사 대표로서 꼭 필요한 사람임을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정말로 회사 입장에서는 민호 같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희는 저와 민호의 사이가 좋은 게 싫었는지 결국 제 와이프를 만나더군요. 언젠가는 와이프에게 알려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설령 그런 날이 온다면 명희에게 먼저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희가 먼저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하루 날을 잡아 아내에게 민호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우리 예전처럼 집에 사람 초대할까? 좋지. 당신 직원들 날 잡아서 알려줘요. 그때 맞춰서 내가 음식 장만할 테니까. 아니, 직원들 전체 말고 한 사람만 초대해도 돼? 한 사람? 누구? 서 팀장 말하는 거야? 서 팀장은 언제든지 오라 해. 초대는 무슨? 우리 막내 직원, 당신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아내는 막내 직원이라는 제 말에 놀란 듯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랑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 막내 말하는 거야? 새삼스럽게 소개는 무슨? 저는 와이프 손을 잡으며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가 복잡한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가더군요. 같이 나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와이프의 말에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내는 민호를 집에 초대하라고 했고, 아직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편이 좋다고 했고, 아내의 허락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민호를 집에 초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한 나머지 민호에게 서운함까지 느꼈습니다. 또 명희가 시킨 일이냐고 물었죠. 얼마나 민호에게 잔소리를 했으면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내게 만드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해 명희에게 전화를 걸려던 그때 민호의 말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대표님, 저 군대 가래요. 그래서 사직서 내는 거예요. 엄마도 알고 있어요. 이제 제 앞가림은 제가 하겠다고 말했더니 엄마도 별말 없더라고요. 군대도 가겠다고 하니까 반대 없이 저 알아서 하라네요. 이 녀석아, 그럼 사직서가 먼저가 아니라 입영 통지서를 보여줘야지. 이제 한 달 후면 군대에 가는 민호와 함께 이번 휴가를 맞아 가까운 곳으로 낚시를 다녀볼까 싶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직도 저희 엄마를 미워하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도 자신을 키워준 아빠도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친아빠도 자기에게는 다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 아빠 또 사모님과 동생들 역시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안다며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자신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가족들끼리 헤어져야 하는 상황들을 봐온 민호는 부모님의 이혼마저 자신 탓으로 돌리는 아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더 이상 민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군대 다녀와서는 더욱 씩씩하고 의젓한 민호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마련이고, 그 선택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이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흔치 않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주변에서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얘기하면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힘든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안 불편해? 몇 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라면서 제게 묻곤 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서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벌써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네요. 다들 시댁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던데, 저는 여기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것처럼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니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족처럼 살았죠. 사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아이도 갖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어른들과는 분리되는 생활을 꿈꾸는 게 인지상정인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인생 흘러가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간혹 시댁에서 강요를 하거나 남편이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합가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던데, 저는 둘 다 아니었어요.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결혼할 때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로 형편이 안 돼서 따로 나가서 살 수 없었죠. 저희 둘 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비서로, 그리고 남편은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솔직히 비서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 역시 당시엔 중소기업 주임이다 보니 정말 쥐똥만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회사의 비서이기도 하고 회계도 담당하고 있어서 남편 월급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월급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땐 나이가 30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30이 이미 넘은 나이라 결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는데, 남편 월급을 보면 한숨만 나오다가도 그 사람이 제게 너무 잘해주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지, 절대 마음 주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사람과 길을 걷고 있고,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연인이 되기로 했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여자가 30만 돼도 아직 젊다고 하지만, 제가 30일 때는 주변에서 전부 놓쳐나라면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곤 했었는데, 저도 솔직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좀 급했던지라 그 사람이 제게 프로포즈 했을 때 넙죽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갔는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처음 보더니 아유, 인상이 너무 좋다. 세상에, 너무 귀엽게 생겼어. 우리 민정이가 너무 자랑을 하던데, 정말 귀엽게 잘생겼다. 인상이 너무 좋아. 라면서 손을 잡으며 반기더라고요. 아빠도 반갑다며 악수를 하고 그렇게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돈은 좀 못 벌어도 사람 자체가 순하고 인상도 선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2주 뒤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갔죠. 그 전에 결혼한 주변 친구들에게 워낙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인상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저희 집과는 다르게 좀 어색한 분위기라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부엌에서 식사를 차리시던 어머님께서 우리 집이 그냥 좀 그렇죠? 아들 하나 키우는 집이라 어색해. 남자들만 있고. 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처럼 지내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은 딸처럼 대하는 거 부담스럽지? 라면서 직접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게 좋아요. 저희 집은 오히려 아들이 없어서 아빠가 경훈씨 보고는 같이 목욕탕도 가자고 하시고 술도 한잔 하자고 하시고 아들처럼 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딸이 돼야 맞는 거죠. 그게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거고요. 라면서 넉살 좋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집이라도 해줘서 신혼은 좀 따로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리야 살던 집이라 괜찮지만 민정이는 낯선 곳인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랑 살게 됐으니 내가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은 남편이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집안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저희의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짧게는 3년, 길게는 기약이 없지만 그래도 제 목표는 아이를 낳기 전에 분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싫고 반대를 했지만 남편의 설득과 착한 심성만을 보고
합가 제안을 수락한 거였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내심 시집살이를 하시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 어머님을 뵙게 되니 생각보다 좋으신 분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성격도 순하고 인자하신 편이라 남편 성격이 좋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 아버님 역시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고 뵐 때마다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둘 사이의 결혼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 뒤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하루 자고 시댁으로 짐을 싸서 갔습니다. 막상 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두 어른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당시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집안일은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어머님이 제 옷이며 속옷까지 전부 빨래를 해주시니 저는 집에 와서 차려진 밥만 먹고 설거지만 대충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이런 일상들의 반복이었죠. 그러니 시집살이는커녕 정말 제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다 해주시니 만약 남편이랑 둘이서만 따로 살았으면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이면 두 분이 외출을 하셔서 저희 둘만 집에서 쉴 수 있으니 눈치 볼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1년 정도 지냈을 무렵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혹시 아이 생각은 아직 없지? 너네가 얼른 분가를 해야 아이를 가질 텐데 괜히 우리 때문에 아이를 미루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 라면서 저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아직 아이 생각 없고 2년 정도는 있다가 가지려고요. 남편이랑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지고 싶지만 요새 아이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낳아도 되겠지만 제가 어렵게 자란 만큼 아이한테는 넉넉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무튼 이래저래 뭐 남편이랑도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혹시 손주 보고 싶으셔서 그래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더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런 거 정말 아니야. 정말 부담 갖지 마. 라면서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소녀 같고 귀여우신 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좀 억센 스타일이라면 시어머니는 카리스마는커녕 정말 순하고 착한 시골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제게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시거나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좋으셨어요. 늘 편하게 딸처럼 대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도 매 순간마다 저를 배려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게 느껴져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친정엄마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편했고 둘이 있어도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늘 편견 없이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제 개인적인 고민 상담도 자주 할 정도였어요. 남들은 시댁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솔직히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편이라 약을 챙겨 드셨는데 챙겨 먹는 약 중에 하나가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워낙 과일을 좋아하시고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항상 당뇨를 조심하셨지만 유전적으로 당뇨도 있다고 하셨었고 어머님 자체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 편도 있으셨습니다.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땐 식사를 마치고 무조건 과일을 드셔야 하는데 항상 먹는 과일은 당이 높은 포도나 참외, 복숭아 같은 과일이었고 어머님도 조심하겠다고 하셨지만 식습관이 어디 쉽게 고쳐지나요? 게다가 운동하는 건 질색하셔서 그 흔한 걷기 운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민정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나도 지금 현장 나왔다가 아버지한테 전화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사무실에 얘기하고 얼른 병원으로 와. 하면서 제게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를 뒤늦게 시아버지가 발견하시고 119를 부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진단 결과 어머님은 혈관이 막혀버린 상태였고 이미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사망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뭐랄까, 머리가 멍하다고 해야 하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엄마처럼 가깝게 지내고 제가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날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을 정도로 슬픔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제 얘기를 듣고 놀란 부모님은 안 사더니? 갑자기?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아유, 세상에. 하면서 한참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옆으로 가서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으시겠죠. 많이 놀라셨죠, 아버님.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아버님께서는 멍하게 앞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지 화를 내거나 울지도 않고 그저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가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참,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천상 사랑꾼이셨어요. 그 나이대의 남자분들과 다르게 생일마다 시어머니께 선물과 꽃을 사다 주실 정도로 로맨틱하신 분인데요. 게다가 어머님이 아버님 첫사랑이셨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만 쫓아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짝사랑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허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님은 한동안 정말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나가도 밥통에 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 없이 시아버지 먼저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먼저 시아버지부터 살폈는데요. 아침에 차려놓은 밥이 그대로 있는 게 일쑤였어요. 아버님, 또 식사 안 하셨어요? 어쩌시려고 이래요. 저 회사 가면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아버님. 아버님, 아무것도 안 드시고 굶고 계시는 거 생각하면 제가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어요. 지금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고 얼마 안 됐는데도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어머니만 그리워하실 거예요? 이런다고 어머님이 돌아오신 것도 아닌데. 라면서 저도 참다 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치, 그렇지. 나도 얼른 정신 차려야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집사람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구나. 내일부터라도 무조건 밖에 나가서 공원이라도 돌아야겠어. 친구라도 만나고 그래야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공원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하세요. 집으로 모셔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친구 좀 만나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잘 지내셔야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라면서 아버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그 뒤로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저랑 남편 모두 안심하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친구분들을 만났는지 아버님은 가끔은 술을 드시고 오시기도 했고 종종 옷까지 해서 담배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반년이 조금 안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깐 잠에서 깬 날이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님이 주방에서 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오신 거예요? 술 냄새. 술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향수 뿌리셨어요? 향수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향수? 그런가? 향수는 안 뿌렸는데 친구를 좀 만나서 그런가 보다. 얼른 들어가 자라. 내일 출근해야지. 라면서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슬쩍 웃으며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아버님 말이야, 여자친구 생기신 것 같아. 요즘 보니까 옷 스타일도 좀 젊어지시고 방금 집에 들어오셔서 마주쳤는데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른다니까? 딱 맡아보면 알아. 저거 여자가 선물해준 거야. 아버님이 뭐 평생 살면서 향수 같은 걸 뿌리신 적이 있어? 내가 지금 같이 산 것만 몇 년인데 향수는커녕 로션도 안 바르시는 분이잖아. 세상에, 아버님, 어머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러시더니 그래도 금방 힘내셔서 다행이다. 어떤 분이실까? 나중에 기회 되면 모시고 오겠지? 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더니 남편은 등을 돌리며 아이, 됐네요. 무슨 여자친구야, 나이 들어서. 그냥 혼자 심심하셔서 그렇겠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잠이나 자. 라면서 제 얘기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이 들었는데 그 후로 아버님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꽃무늬 남방에 백바지를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처음 보는 옷차림에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옷이 옷 직접 사신 거예요? 라면서 아버님께 물었고 아버님은 머쓱해 하시더니 별로냐? 다른 걸로 바꿔 입을까?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을 말리며 아버님 아니에요. 훨씬 예뻐요. 젊어 보이고 얼굴이 확 사는데요? 진짜 잘 어울려요. 진작 이렇게 입고 다니시지. 어머님이 그렇게 밝은색 입으라고 하실 때는 싫다면서 거무죽죽한 것만 입으시더니 너무너무 이뻐요, 아버님. 하고 아버님을 거울 앞에 세워서 저는 머리에 무스도 발라드리고 로션도 드렸네요. 그때는 제 행동이 나중에 이런 파국을 가지고 올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어머님과 사별한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아버님은 외출을 하실 때마다 한껏 멋을 내셨고 밤 늦은 시간이 돼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을 기다리다가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얘기를 할 때면 남편은 아버지, 좀 이상해. 저게 뭐야, 다 늙어서. 무슨 이팔 청춘도 아니고. 동네 부끄러워 죽겠어. 라면서 아버님을 흉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면 어떡해. 아버님 딱 봐도 얼굴이 훤해지시고 너무 보기 좋은데. 당신이 용기 들어야지. 그래야 아버님도 여자친구도 사귀고 재혼도 하시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긴데 혼자 살게 둘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시어머님이 아직도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래도 산 사람이 우선이지. 저렇게라도 아버님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여자친구 만드는 거 대찬성이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슬슬 분가 준비해야지. 아버님이 재혼 얘기하시면 그땐 우리도 나가자. 벌써 이 집에서 산 지 3년이 넘었어. 평생 여기가 편하다고 여기서만 살 순 없잖아.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버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주시는 거지. 당신 창피한 줄 알아. 하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버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누군가는 아버님과 같이 살아줄 분이 필요했고, 아버님이 혼자 계시면 제가 아버님을 계속 모셔야 된다는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죠. 시집살이 전혀 없는 시댁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연애를 하시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은 거진 6개월 정도를 한창 멋을 내고 다니셨습니다. 초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고, 금목걸이에 금팔찌, 빨간 구두에 빨간 바지까지. 솔직히 제가 다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습니다. 세아가, 오늘은 나 어떠냐? 내가 이거 비싸게 주고 샀어. 아이, 내가 그동안 진짜 시커먼 작업복 같은 것만 어떻게 입고 다녔나 모르겠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옷이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젊을 때 많이 입을걸. 아니, 나이 먹고 주태일 수도 있겠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멋낼 수 있는 게 어디야? 안 그러냐? 하면서 카라깃을 세우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강도가 더해지시면서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길래 저렇게까지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퇴근길에 집 앞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오는데 저 멀리서 아버님이 웬 여자랑 실갱이를 벌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면서 아는 척을 했는데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니 벌써 퇴근한 게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라면서 엄청 당황해하고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아버님과 같이 있던 여자는 며느리? 너무 예쁘다. 세상에 반가워요. 라면서 제게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악수를 했고 아버님을 쳐다보며 누구세요, 아버님? 인사시켜주세요. 라면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 이 오빠 여자친구예요. 근데 오빠 아직도 며느리랑 같이 살아? 분가시킨다면서. 대체 언제 분가시킬 건데? 우리 둘이 편하게 살려면 며느리고 아들이고 얼른 내보내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이 빠졌습니다. 여자친구요? 아니 아버님, 이게 무슨... 하면서 아버님을 쳐다봤더니 아버님이 머리만 긁으시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를 보고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아버님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제 또래 정도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보다 많아야 한두 살? 어쩌면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나이지만 무엇보다 인상 자체가 약간 술집 여자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현실을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공주야, 우리 다음에 들어가자. 지금은 며느리도 있고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나중에 오빠가 나중에 구경시켜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아버님은 말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둘을 쳐다보다가 아버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얘기 마저 나누고 오세요. 라면서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 나 미치겠네. 아버님 여자친구 말이야. 난 아버님 또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또래야. 우리보다 더 어릴지도 몰라. 아니, 지금 내가 퇴근하는데 집 앞에서 우리 집에 들어온 애 만에 실랑이를 하고 있더라니까? 아버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나 진짜 말리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왔어. 그 어린 여자한테 뭐라는지 알아? 공주래, 공주. 공주야, 나중에 이러면서 손 하나 까딱 못 하시더라니까? 라며 방금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여자친구 맞아? 그냥 아는 동생일 수도 있잖아. 라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뭐? 아는 동생? 당신 미쳤어? 아는 동생한테 누가 공주라고 불러? 여자가 아버님 팔짱을 딱 끼고는 나한테 악수를 청했다니까? 옷차림도 말도 못해. 딱 봐도 꽃뱀이야, 꽃뱀. 내가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100% 아버님이 코 낀 거야. 라며 소리를 쳐댔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남편과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그 여자 여자친구 맞죠? 라고 다짜고짜 물었더니 아버님은 그래, 뭐 그렇게 됐다. 너네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집사람 죽고 바로 연애하는 게 보기에 좀 그래서, 게다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집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애가 어려서 그런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뭐 물론 이쁘고 귀엽고 하니까 내가 봐주는 것도 있는데 애가 아직 철이 없어. 라면서 그 와중에도 그 여자 편을 들더라고요. 아버님, 말도 안 돼요.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몇 살인데요? 뭐하는 여자인데요? 진짜 그 여자가 아버님을 좋아한대요? 대체 왜요? 그런 여자가 뭐가 모자라서 아버님처럼 나이 많은, 아니, 이건 죄송해요. 아무튼 자기 아빠 뻘의 남자를 좋아하냐고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면서 아버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시더니 너 말이 좀 심하구나.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내 나이에도 사랑이란 걸 할 수 있어. 나 아직 인생의 반도 안 살았다. 근데 벌써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나라고 해서 젊은 여자 만나지 말라는 법 있냐? 요즘 주변의 친구들 다 젊은 여자랑 연애한다. 마누라 보내고 적적한 마음을 누군가가 채워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 일인 줄 알아? 가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어. 그런 걸 그 사람이 해주는 거란 말이다. 라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단단히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챙겨드리지 못할 거라면 누군가 아버님의 옆에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당연 맞다고 생각이야 했지만 그 자리를 저런 여자가 대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원래도 시어머님한테 사랑꾼이었던 아버님이기에 이번에도 제대로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저랑 남편이 반대하고 말린다고 해서 안 만나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도 그냥 그러다 말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리가 끼어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버님이 재혼하시면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라면서 아버님 편에 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그 뒤로는 아버님과 그 여자에 대해 따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버님 역시 그 여자 얘기를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잠잠해지고 2달쯤 지났을 무렵 오랜만에 아버님, 저,
그리고 남편과 셋이 밥을 먹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이번 주 주말에 다들 시간 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당신도 쉬지? 라면서 대답했고 아버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내가 만나는 그 여자친구 말이다. 우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다. 그 친구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재혼은 좀 미루고 동거 개념으로 살기로 했다. 이건 내가 먼저 제안한 거고 그 친구의 의견이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너네도 빠른 시일 내에 분가 준비했으면 한다. 라며 폭탄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아니 아버님 진짜 그 사람이랑 재혼을 하신다고요? 아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아니 그 사람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 나보다 20살 정도 어린 것 같네. 그런데 뭐 어떠냐?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연예인들은 20살 넘게 차이 나도 잘만 사귀고 결혼도 하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세기, 너 좀 서운하다. 왜 그렇게 반응이 유난인 건지 모르겠다. 혹시 너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시애미로 모시기 싫어서 그런 거냐? 죽은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잘하더니 왜 새 시애미한테는 적대감 붙어갔는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똑같이 둘 다 살아가는 여자야. 편견 없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평소 다정하신 아버님께서 저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니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 입으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하겠다니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흥분하며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님을 말렸지만 아버님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버님을 설득하다가 포기를 하고 결국 저희 두 사람이 따로 살 집을 아버님 댁 가까운 곳에 구했습니다. 갑작스레 큰돈이 나가게 돼서 좀 힘들긴 했지만 언젠가 해야 할 분가였기에 미리 앞당겨 진행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막상 따로 나와 사니까 신혼 느낌이 물씬 나고 의외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샤워하고 대충 가운만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었죠.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준다면서 그 여자가 입주하는 날 저희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를 쳐다봤죠. 높은 하이힐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들어온 그 여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와, 근데 집이 되게 깔끔하다. 오빠 되게 잘해놓고 살았다. 전 와이프가 깔끔한 편이었나봐. 난 이렇게까지 살림은 잘 못하겠던데. 근데 집이 막 크진 않네? 여기서 넷이 어떻게 살았어? 넷이 살긴 좀 좁고 둘이 살기 딱인 것 같은데. 라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시댁이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았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 평가를 해대고 여기저기 허락도 없이 방문을 열어보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아버님은 그걸 흐뭇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표정을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찬장에서 술을 꺼내오셨고 오늘 처음 만난 기념으로 다같이 술이나 한잔 마시자. 술 먹고 졸리면 너네도 자고 가라. 하면서 갑자기 저보고 술상을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여자에게 제 손으로 요리해주기 싫어 핑계를 대며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렇게 술상이 차려지자마자 아버님은 술을 들이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함께 사는 기간 아버님이 이 정도까지 술을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여자를 만나면서 주량이 꽤나 늘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운전을 해야 한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버님과 술을 주고받기도 하고 러브샷을 하기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꼴값을 떨더군요. 저런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랑 같은 생각인지 아예 그 여자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껏 분위기가 달아오를 무렵 그 여자가 제게 먼저 그러더군요. 저기요, 솔직히 저 마음에 안 들죠? 아니, 나이도 어린 게 갑자기 찾아와서는 시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질 않나. 내가 이 집 뭐 빼먹을 것도 없는데 대체 왜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라면서 꼬부라진 혀로 제게 묻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래요. 저희 아버님 정말 순진하시고 착하신 분인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갖고 놀다가 그냥 각자 갈 길 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시어머니도 아니고 전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도 없고요. 저희 집이 뭐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솔직히 아버님 돈도 없어요. 근데 왜 대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깔깔 웃으며 아무것도 몰라. 오빠, 저 여자는 진짜 모른다. 라면서 아버님 어깨에 기댔고 아버님은 그 여자를 끌어안으며 방에 들어가서 자자. 너무 덥고 졸리고 그러네. 취한다. 라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여자도 아버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황당해서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구경만 하다가 결국 술을 마셔서 운전할 상태가 아니었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대리를 불러서 저희 집까지 운전하기도 뭐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는데 언제 나오셨는지 아버님이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방에 들어가시지 라면서 깨웠지만 대답이 없으셨고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살짝 열려있는 안방 문 사이로 그 여자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전화통화를 하는지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안방에서 담배까지 피고 있는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한 소리 하려다가 대화 내용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이놈의 노인네가 통장을 분명 안방에 넣어놨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보여. 내가 서랍이랑 전부 뒤졌는데도 없어. 오빠가 좀 와서 찾아볼래? 어차피 이 집 식구들 다 병신이야. 얼빠진 며느리에 어버버하는 아들내미에 오빠가 와서 다 때려눕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2시니까 나도 눈 좀 붙이고 4시쯤 와. 어차피 여기 노인네는 술 취해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나머지 인간들도 다 자빠져 자고 있어. 이것들 머저리라서 경찰은커녕 신고도 못한다니까? 내가 분위기 싹 봤어. 어차피 내가 200은 일찍 받아놨으니까 800 정도만 더 받고 1000만원 채워서 끝내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그 말을 들으니 겁이 확 나더라고요. 그 여자 정체가 뭔지 뭐하는 사람인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았고 우선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깨우며 여보, 일어나!
여보, 우리 지금 나가야 돼. 빨리 일어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유 묻지 말고 빨리! 라면서 남편을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술에 취한 아버님을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고, 그 당시엔 음주운전이고 나발이고 우선 빨리 이 자리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현관문을 닫고 아버님을 차에 밀어넣는데 그 여자가 밖으로 나와서 야, 너네 뭐야 하면서 저희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 초보 운전임에도 무작정 차를 끌고 달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여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위험해 진짜! 라면서 뒷좌석에 앉아 저 대신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죠. 그렇게 큰 도로까지 나와서야 저는 차를 세웠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죽을 뻔했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뭐하는 여자인지 알아? 도둑년인가 봐. 내가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우리를 완전 병신 핫바지로 보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집 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털어갈 생각이었나 봐.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저지랄을 떠는데 없으면 어땠겠어. 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버님은 전현을 만난 거야 진짜.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다가 꿈을 꾼 줄 알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실랑이를 하는 새에 잠에서 깬 아버님이 사정을 듣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꾸만 집으로 차를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뜨자마자 경찰을 대동해서 아버님 댁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남편과 저, 그리고 아버님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역시나 제가 들었던 대로 집안은 난장판이 돼 있었고, 장롱이며 서랍장, 냉장고까지 전부 음식물을 다 꺼내고 창고까지 뒤지고 진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통장을 찾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홧김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님 창고에 있던 쌀가마니에 저희 집 과도를 꽂아두고 갔더라고요. 그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잤으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님께 모든 걸 전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못 드시더니 돈은 얼마 준 거 없어. 그냥 몇백만 원 준 게 전부야. 집 얼마짜리 반지 2개랑 목걸이 하나 사주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그냥 외로워서 그랬지. 맨날 노인네들이랑 공원에 앉아있다가 어떤 아가씨가 와서 시원한 데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맥주나 한 잔 마시던 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세아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고개를 못 들겠다. 너무 미안해. 라면서 제 손을 잡으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게 사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그제서야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를 반성했는지 제게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 당신 말을 좀 더 귀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줄은 몰랐네. 그 후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따라갔더니 세상에, 그 여자가 이미 전과 3범의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경찰서에서 알게 됐네요. 더 무서운 건 일부러 부자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을 노려서 사기를 치고 큰 손해가 아니니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몇 있어 그런 걸 노리는 잡범이라고 하는데, 참 진짜 세상이 말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저희에게 수배를 내리면 금방 잡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경찰서에서도 아버님께
어르신, 이런 여자 다 사기꾼이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며느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잔소리를 들으셨네요. 그렇게 함께 아버님과 경찰서를 빠져나와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집을 내놓자고 하셨고, 헐값에 집을 내놨더니 다행히도 젊은 부부가 집을 전부 뜯어고쳐 전원 생활을 하겠다고 금방 집을 사서 별탈 없이 집을 팔 수 있게 됐네요. 그 뒤로 아버님은 쭉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아버님 뒷바라지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고, 왠지 아버님을 혼자 두면 물가에 내놓는 애처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 아버님은 여자친구는커녕 여자라면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고 심지어 술까지 끊으셔서 지금은 취미로 등산을 다니시고 바둑도 두고 계시네요. 지금이야 이렇게 웃고 또 사연으로 적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많이 괜찮아졌지만 참 그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이 금방 정신을 차리고 저희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시아버지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묻지만 사실 아버님이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시고, 가장 좋은 건 남편이 저한테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아버님이 저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도 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아버님께 잘하며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